중국 최초로 정복 왕조라고 불렸던 그 거대한 제국, 그리고 이 제국을 막았던 그 한 국가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역사는 전쟁 없으면 뭐. 전 전쟁 이야기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와. 와. 거란이라고 하는 국가가 10세기부터 11세기 정도의 그 동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사실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강력한 기마 군단을 앞세워서 동아시아를 정복해 나가던 거란이 눈에 가시처럼 여긴 나라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이에 거란은 993년부터 1019년까지 26년간 세 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합니다.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 이 전쟁을 소재로 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몰고 있죠. 하지만 그 대제국의 시작은 사실 중국 변방의 발인좌기 지역에 머물던 소규모 부족에 불과했었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다양한 세력들 가운데에 거란 부족들이 이 지역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나라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거란족이 오늘날 이제 발인좌기 지역의 시라무렌 강 유역에서 생활하는 소위 몽골족 계통의 이제 여러 부족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척박한 땅에 이제 살고 있으면서 말, 양 뭐 이런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유목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거란이 영어로 이제 키탄 혹은 키타이라고 부르는데 기타. 거란족이 크게 이제 유목 민족이다 보니까 부족 단위로 산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좀 크게 8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질랄부라는 부족이 다 통합을 하고 질랄. 네, 질랄부입니다. 질랄.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거란 제국을 세우게 된 거죠. 네. 근데 유목 생활만 가지고는 사실은 인간이 생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털을 잡아야 그래서 이제 거란족은 부족한 곡식이나 생활 물품들을 얻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것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약탈, 침략. 맞습니다. 바로 주변 부족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거란족은 곡물뿐만 아니라 재물은 물론 가축과 사람까지도 무자비하게 약탈을 했는데 당시 거란족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란은 도둑질하기를 좋아한다. 부모가 죽어서 슬프게 우는 것을 씩씩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약탈을 일삼던 거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기병? 말 타는 거? 그렇죠. 결국은 거란족에게 말이라고 하면 이동 수단 그리고 전투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럼 거란족은 기본적으로 말을 아주 잘 다루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란족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말을 타기 시작하죠.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말 혹은 양 위에 계속 막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이제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유사시에는 시간을 아끼려고 말 위에서 자고 말은 달리는 거예요. 와. 가능한가? 또한 이제 사냥하고 약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 기술을 자연스럽게 연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거란족의 전투를 좀 잘하기 위해 신경 쓴 게 또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거란족이 전투를 위해서 이제 자신들만의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머리가 좀 없지 않을까? 앞머리 있네? 저 앞머리 왜 내는 거야? 청나라 변발 스타일 아닌가요? 이게 이제 거란족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인 곤발이라고 합니다. 말. 변발. 곤발이 보면 우선 정수리 부분은 이제 머리카락을 다 깎아내는 거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정수리 양옆 이마 정도 거기는 이제 머리카락을 남겨놓죠. 그래서 장식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하면 투구를 쓰고 이제 전쟁을 하면 여기가 이제 열이 엄청 이제 받게 돼요. 근데 뜨거워진 머리를 좀 식히는 데 있어서 좀 용이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죠. 그리고 앞머리랑 이런 것들은 그럼 그거네 우산 역할 해주는 거네. 땀을 방어하는 뭐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요. 김혁 씨도 이 곤발로 촬영하시잖아요 매번. 예. 드라마상에서는 제가 황제이다 보니까 이 곤발보다는 모자를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이 곤발이라는 거는 이제 그 거란 쪽의 초원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씻지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말, 사람 모두 이 위생적으로 되게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이제 정리를 함으로써 해충들을 피할 수가 있었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효과도 줄 수 있어서 이 곤발이 유목 생활할 때 되게 용이하게 쓰려고 저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을 키워 나가던 거란족이 이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세기 초에 마침내 그 거란의 운명을 뒤바꿀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동아시아 최강 대국의 초석을 다진 거란 최초의 황제인 야율 아보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키가 2m에 가깝고 무려 180kg에 달하는 활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힘도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제 기록에는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916년에 이제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들을 다 진압을 하고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면서 이제 거란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란은 시대에 따라서 또 요 나라, 요라고 하는 이제 국호를 써서 이제 명칭을 바꾸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냥 국가명을 거란으로 통일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을 다져가던 거란은 어느덧 변방의 부족에서 어엿한 한 나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바라던 대로 강한 국가의 모습이 갖춰지니까 이제 야유라보기가 드디어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이제 꿈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란이 가장 먼저 노렸던 곳이 어디였을까? 바로 만리장성 남쪽의 중원 땅을 목표로 삼아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중원의 상황이 907년에 이제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크고 작은 나라들이 나타났다가 또 없어졌다가를 반복했던 좀 복잡한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중국의 5대 십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정세를 틈타서 야유라보기가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여러 번 군사를 이끌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사실은 중원을 결국 정복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또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야유라보기가 이대로 이제 영토 확장의 꿈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령할 대상을 바꾸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그러면? 발해로 가나요? 그렇죠. 발해인 거죠. 발해는 해동성국이라고 이제 불려지면서 영토도 넓고 그다음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가고 있었던 국가였죠. 네. 하지만 강한 전투력과 잔혹함으로 무장한 거란군은 거침이 없었고 결국
전쟁이 시작된 지 사실 한 달도 채 안 돼서 발해의 수도가 포위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228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발해를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와, 진짜 세다. 그럼 발해가 사라지고 이제 거란과 고려가 바로 맞닿게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국경이. 그렇죠. 그래서 싸우네.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거의 원수지간이나 사실은 다름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고려는 이제 같은 민족인 발해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아주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고려하고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한 측면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942년에 왕건에게 30명의 사신, 낙타 50마리를 말하자면 선물로 보내게 됐던 거죠. 사실 말보다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낙타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200kg 정도까지 최대 우와. 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는 들었어. 그래서 거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데 50마리나 보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거란이 우호적인 이제 그런 관계로 좀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를,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려에서 낙타를 어디서 타? 왕건은 이 거란에게 선물 받은 낙타 50마리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네. 그냥 돈을 보내. 우리는 낙타를 쓸 일이 없어. 탈 데가 없어요 하면서.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김혁 씨. 식용으로 봐라 너네. 우리는 이거 안 받겠다 해서 식용으로. 낙타 고기를요? 예. 오, 김혁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일단 왕건은 거란한테 되게 악감정이 있잖아요. 예, 예. 발해를 멸망시킨 것 때문에. 그래서 선물을 받았지만 그냥 낙타를 죽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답. 정답. 무슨 아직 잔인하게. 잔인하게. 아니야. 너무 잔인하게 죽이면 또 눈치 보이기 때문에 먹이를 안 주는 식으로 네. 죽게 방치를 방치해버렸다. 했다.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야, 굶어 죽였다. 맞습니다. 왕건이 당시 개경에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아래에다가 이제 50마리의 낙타를 메어두고는 그냥 진짜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굶겨 죽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만부교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야열 융서가 황제에 오르기까지 거란과 고려의 교류는 완전히 끝나게 된 거죠. 이영 씨, 왕건이 거란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다면서요? 네, 이 만부교 낙타 사건이 끝이 아니라 이제 왕건이 사망하기 직전에 고려의 후임 국왕들에게 고려 국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지침서 10가지를 이제 훈요십조라고 유훈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 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와. 네, 그만큼 이제 왕건 입장에서는 발해를 멸망시킨 이 거란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태조왕건 이후의 고려 국왕들은 절대로 이제 거란과 교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 유언이 있었구나. 네. 교수님, 송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고려가 이렇게 거란을 미워한다면 이 뒤통수가 근질거리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당시 고려는 송나라하고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의 공식 관계인 거죠. 책봉이라고 하면 황제가 주변 나라의 왕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조공은 책봉을 받은 나라가 이제 황제를 섬기면서 선물을 바치는, 그걸 이제 조공책봉 관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거란이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송나라와 고려가 한 편인 상황이니까 그런 고려가 후방에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인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거란은 본격적으로 거란이 송나라로 탁 진출하기에 앞서서 우선 고려부터 좀 정리하자. 정리를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에 한 번 사신을 또 보냅니다. 하지만 근데 고려는 거란의 제안에 그냥 무시를 해버렸던 거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제 거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 가지밖에 남지 않게 되죠. 어떤 걸까요? 고려 쳐야죠. 아, 그렇죠. 네. 침략. 그렇죠. 그렇죠. 바로 뭐 무력으로 이제 굴복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거란이 이제 명장 소손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앞세워서 이제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93년 이제 고려 6대 왕 성종 때 벌어진 1차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거란의 군대가 결국 이 소손영의 지휘 아래에 이제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거란군이 건너온 지역이 이제 훗날에 강동육주라고 이제 불리는 곳인데 이 당시는 아직 고려 영토가 아닌 거죠. 지금은 여진족들이 그러니까 시족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선 강동육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거란과 고려가 지금 이제 압록강을 사이에 놓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을 제외하면 고려의 북쪽 지역 대부분은 산세가 굉장히 험한 산악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나마 빠르게 내달릴 수 있는 수월한 루트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탐내는 요충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요충지. 그래서 이 강동육주 쪽으로 내려온 거란군과 고려 군대가 처음 맞붙은 곳이 여기 지금 봉산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란이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봉산군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의 소손영이 고려에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죠. 80만 병사가 이르렀다. 만약 강으로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섬멸시킬 것이니 마땅히 군신들은 속히 군영 앞에 나와서 항복하여야 할 것이다. 와, 80만?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두렵게 없는데. 그렇죠. 이영 씨 8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왜 빨리 진격하지 않고 굳이 편지로 이렇게 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문 속에 대답이 있어요. 8만. 80만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진격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80만 뻥이지.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뻥이 바로 맞구나. 내려왔겠는데 저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허풍으로 보이고요. 거란 같은 경우는 황제가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은 최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15만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1차 침공 때는 약 6만에서 한 1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거란의 기병이 고려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막강했기 때문에 이 소손영의 편지는 어쨌든 고려 조정을 뒤흔드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조정에서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냥 완전히 항복을 하자. 또 하나는 영토를 떼어주자. 그러면 안 내려오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고려 조정의 뭐 신하다 그러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 영토 떼어주는 건 좀 영토 너무 굴욕적이지 않나? 영토 떼어주죠. 뭐 저기 산맥 저 맨 밑쪽에 저기 봉우리 쪽에. 못 쓰는 땅. 놀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근데 초반에 기싸움에서 너무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당시 신하들은 거란에게 영토를 떼어주자 이게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일을 반대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희. 아, 라는 거기서 사람입니다. 나오는군요. 네. 서희는 고려의 외교관으로서 3대가 정승을 지낸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거란군하고 한번 승부를 보자 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죠. 아 근데 교수님 서희는 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었길래 다른 신하들과는 다른 주장을 펼친 거예요? 우선 거란이 이 봉산군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계속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제 이런 위협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희의 입장에서는 쟤네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리고 거란의 어떤 진짜 목적이 고려를 한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전쟁을 막 하면서 정복을 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거를 이제 간파한 서희가 직접 소손룡을 찾아가서 담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고 부릅니다. 겁도 없으시다가 저 찾아간 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죽을 수도 그것도 어떻게 있는데. 보면 참 대담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와. 두 사람이 이제 회담에서 나눈 대화를 한번 지원 씨하고 규현 씨하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란, 그 저는 이제 고려. 기대됩니다.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겼으므로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다. 지금 여진족이 거란과 고려 사이에서 도적질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어. 바다 건너 송나라보다 거란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요. 만약 여진을 내쫓게 해준다면 거란의 조공을 바치도록 하겠소. 만약 고려가 강동 육주의 땅에 세력을 구축한 여진족을 토벌하게 해준다면 거란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겠다는 거였죠. 이 말은 곧 강동 육주의 땅을 고려가 가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고려랑 화친을 맺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소손령의 입장에서는 고려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와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이 맺어지면서 서희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여기 있는 여진족들이 쉽게 좀 물리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약 2년 만에 압록강과 그 일대의 지역을 고려가 장악을 하게 돼서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에 이제 성을 쌓아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국경 방어를 또 튼튼하게 만들게 되는 우와. 이제 그런 사건이 됩니다. 1차 고려 거란전은 전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 영토가 넓어진 말도 안 돼. 너무 좀 웃기는 이게 케이스잖아요. 진짜고. 네, 그만큼 서희의 활약이 대단했던 거고 어. 그래서 지금도 저희 외교부에 가시면 그 앞에 음. 서희의 동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서희처럼 우리도 외교를 외교를 하자. 하자. 뭐 이런 거. 아, 그쵸. 본받아서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차 고려 거란 전쟁은 어떻게 보면 서희의 그 돋보이는 외교술 덕분에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지 한 2개월 후인 993년 12월에 고려가 서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끝나게 된 거죠. 좀 대박이다. 근데. 그죠. 진짜 대단해. 그래서 거란과 고려가 조공 책봉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럼 송하고는 또 끊어지는 나빠지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거란이 이제 고려와는 관계를 잘 다져놨으니까 목표는 이제 송나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란이 고려하고는 이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999년부터는 이제 거란이 송나라를 향해서 이제 차근차근 진군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송나라만 신경 쓰면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4년 얄융서의 어머니인 승천 황태우가 직접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송나라를 쳐들어 가게 됩니다. 와 황태우. 5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송나라는 매년 거란에게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매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 황태우를 송나라 황제의 숙모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 조약을 전년의 맹약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렇게 길고 길었던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거란이 승기를 확보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란이 동아시아 최대이자 최고의 대제국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의 거란의 황제였던 야율융서에게 다시 한번 시련이 잘 나갈 때 꼭 이렇게 시련이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 있나 봐. 그런 겁니다 이제. 어머니인 승천 황태우가 이제 병으로 결국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제 야율융서의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의 그림자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황제로서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39살,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또 야심만만했던 야율융서에게 있어서는 먹잇감이 눈에 띄게 되는데 어디일까요? 그 먹잇감이? 고려겠네. 왜? 맞습니다. 사실 근데 고려랑 이미 뭐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는데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거란에게 있어서는 운이 좋게도 그 명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뭐가 명분일까? 승천 황태우가 사망했던 그 1009년에 고려의 7대 왕이었던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라고 부릅니다. 이 천추태후가 내연남인 김치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손을 잡고 목종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나의 아들이고 성상의 아우인 왕현을 태자로 삼을 것이오. 희한하네. 야, 씨. 그런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고려의 서북쪽을 지키던 고려의 장군인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아이고. 황제 폐하를 시해한 김치양을 처단하고 대량 원군을 새 황제로 옹립할 것이다. 그래서 강조가 그 김치양 일파를 다 숙청을 해버리고 목종은 해위시키고 대신에 대량 원군을 이제 고려의 8대 왕인 이제 현종으로 세우게 된 거죠. 그럼 왜 이게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명분이 될까? 그러게요. 이해가 안 맘대로 가는데? 왕을 이게 폐위시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상황을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볼까요? 네. 당장 개경으로 가봐야겠네. 정말로 성상폐하가 시해당하셨다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네. 공 혼자 가셔서 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소문대로 변란이 있었다면 이미 다 끝난 일일 겁니다. 변란을 진압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네. 예? 전쟁을 전쟁이요? 예감하셨네. 성상폐하는 거란 황제의 책봉을 받으셨네. 그런 분을 해치면 거란 황제에게도 반역을 한 게 되네. 그럼 거란이 그토록 기다리던 명분을 던져주게 되는 거란 말일세. 다 알고 있는데? 우선 1차 고려 거란 전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거란과 고려는 분명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르자면 고려가 만약 뭐 왕을 바꾼다 그러면 거란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아무런 허락 뭐 그런 통보 이런 것도 없이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그냥 왕을 바꿔버렸다? 그럼 이거는 이제 융서의 입장에서는 명분으로는 고려를 혼내줘야겠다라는 걸로는 아주 충분한 거죠. 억진데.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폐위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를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강조의 정변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1010년에 야율융서가 직접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려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2차 고려 거란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1010년 11월 16일에 고려를 향해서 진격한 거란군이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이 고려의 최북단이고 강동 6주 중에 하나이고 흥화진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흥화진 성에 있었던 고려 군대의 병력이 약 3,000명? 지금 거란이 40만 이끌고 오는데 3,000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끌고 왔어요. 40만 원. 거짓말이 아니고. 야, 그래요? 예. 3,000원으로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진짜. 너무 불리한데요. 수적으로.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거란의 40만 대군에 맞서기 위해서 나선 이제 고려의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양규.
양규 장군은 출생 연도도 알려지지 않은 장군인데 2차 고려 거란 전쟁 때 서북면 도순 검사에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 도순 검사가 뭐냐면은 서북면이라는 지역을 총괄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 양규의 별명이 흥화진의 늑대, 아하. 흥화진의 늑대라고 불리면서 활약이 대단했던 거고 진짜 숨은 영웅. 맞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제 고려를 침공한 거란군 야열융서는 고려의 명장인 이 양규가 이끄는 3천 명의 고려군과 이 흥화진 성을 이제 두고 마주하게 됩니다. 흥화진. 수석기? 수석기가 있어요? 투석기도 있었어 저때? 와. 와 이거 어떻게 먹어? 거란이 저렇게 쏘는 거예요, 흥화진. 와 무서웠겠다 진짜. 이러면 안 되겠는데? 아하. 불화살을 떠나 맹화유를 일정사라. 고려의 반격이죠. 우와. 고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40만인 되는데 그래도 7일 동안 하루도 안 자고 저 전투를 했어요, 흥화진은. 와. 실제. 와, 정말 숨은 명장이. 입술 다 불트셨네. 흥화진의 늑대. 이 흥화진 전투로 해서 우리 고려를 지켜낸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고려 시대에 정말 명장이셨습니다. 이 드라마로 다시 부각이 돼서 저도 정말 기뻤고요. 잘 몰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건 왜 안 알려줬을까? 그래서 이렇게 팽팽한 전투가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와. 와. 3천 명이 40만을 상대로 그렇게 계속 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흥화진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 결과는? 막았을 것 같아요. 네, 막았어요? 네 막았습니다. 이 양규가 워낙 거세게 지금 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란군은 흥화진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와. 대박이 40만 가능한가? 40년을 됐고 저걸 못했다. 야율융서가 와, 얘는 아니다. 이가 아닌 거예요, 진짜. 얘는 네. 아니다. 윤영 씨, 그 고려군이 흥화진을 지킬 때 어떤 무기 사용한 거예요? 아, 내가 확실히 이 성을 지켜내려면은 무기도 좀 되게 중요한데 그때 고려군이 사용했던 무기가 팔우노라고. 뭐예요 이게? 팔우노가 이제 활 장치인데 이렇게 활을 시위를 당길 때 소 8마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팔우노예요. 그만큼 대신 위력이 강하고 또 한 번 발사할 때 100여 발을 연사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위력이 아주 강력한 무기죠. 아, 우와. 100발 한 방에. 연발로 그냥 파박 나가는. 그래서 거란군이 끈질기게 공격했어도 결국 흥화진이 함락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제 야율융서로서는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상황이죠.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군의 주력 부대를 곧장 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야율융서가 어디로 향했는지 지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디로 게 없는데? 귀주 아니야 귀주? 돌아서 이주 쪽으로 한다고. 통주로 가죠. 로? 네. 아 바로 지나가요 그걸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통주에는 고려군의 최고 사령관인 강조가 이끄는 30만 명의 군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더 안 되겠는데? 대군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 추정 인구가 한 300만, 400만 뭐 그 정도라고 한다면 30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건 10분의 1이잖아요. 전 국민의. 그런가? 그러니까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건 총력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만 안 뚫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어디로 들어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란군과 고려군이 이제 통주에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이제 앞두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고려의 보병 입장에서는 사실 거란의 보병도 물론 무섭지만 기병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병은 속도도 빠르고 말도 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기병 10기가 보병 100명을 상대해도 남을 정도로 전투력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고려는 거란의 기병에 대비해서
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고려가 이제 거란의 기병을 대비해서 비밀 병기를 준비를 해두게 되죠. 아, 저기다 한 백두산 호랑이 한 2마리 풀어놓으면 돼요. 그렇죠. 와. 어이 뭐야 이게? 이거 저희 실제 드라마에서 사용됐던 검차입니다. 맞습니다. 와. 이렇게 크다고요? 오. 오, 위협적인데요, 이거? 아니 어딜 위협적이야. 겨눠요? 심리효과가 크다.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실제 봐도 웅장하죠. 와 진짜 크다. 와. 수레에다가 창, 칼 이런 걸 이제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어력을 높인 검차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검차. 오, 똑같네. 방금 봤던 거네. 맞습니다. 똑같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검차를 보셨으니까 검차와 관련된 이제 퀴즈를 여기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검차의 앞에는 네모할 목적으로 네모를 형상화했는데요. 그럼 과연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뭔가를 형상화. 형상화? 네, 이영 씨. 검차의 앞에는 적을 공포스럽게 할 목적으로 용을 형상화. 용을 네. 이영 씨 오답. 용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용 그려놨는데? 정답. 네, 검차의 앞에는 적들을 방어할 목적으로 호랑이 아닐까요? 호랑이를 형상화했다. 네. 우리 융서 황제 안타깝게도 오답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를 다 맞춰야 되니까 하나는 맞습니다. 호랑인가 봐. 정답. 네, 혜성 씨. 조합을 다르게 해볼게요. 예. 검차의 앞에는 겁을 줄 목적으로 호랑이를 형상화했다. 아유, 더 이게 뭔가 더 확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검차의 앞에는 말을 놀라게 할 목적으로 이 호랑이를 형상화했다. 김혁식 정답입니다. 아. 이게 뭐냐면 예. 말을 놀라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를 형상화했던 거죠. 호랑이가 맞구나. 그래서 이 검차가 그 거란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고려의 최첨단 무기였다. 완전히 붙여서 말들이 깜짝 놀라는구나. 말들이 순하니까 또. 그래서 검차를 앞세워서 격을 만들어 버리면 거란군이 여러 번 패배를 해서 이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차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제 승기가 이제 고려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거란이 검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기병이 아니라 보병을 내세우는 겁니다. 중무장을 한 이 보병들이 마치 성을 오르듯이 이제 검차진을 넘는 거죠. 결국은 이 고려군의 진영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수많은 고려 병사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자, 이제 통주가 뚫렸습니다. 그다음에 곽주 뚫리고요. 그래서 이제 곽주성이 이제 거란의 후방 보급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경까지 쭉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 거죠. 와, 거기 뚫리면 이제 없는데? 그래서 고려의 지금 주력군이 무너진 상태에서 서경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은 개경이죠. 뭐. 수도로 바로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을 지키고 있었던 고려 군대가 뭐 당연히 목숨을 걸고 거란 군대에 이제 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거란 군대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숫자가 적은 서경 고려 군대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풍전등화 신세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고려사의 기록에 남겨진 바에 따르면 좀 뭔가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바로 고려 역사에 남은 신비한 미스터리 거센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우와. 서경 신사에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거란군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전쟁이 이제 33일 차에 접어들고 있었던 1010년 12월 19일 음력으로 12월 19일의 기록이 이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이제 실제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긴 하지만 아마 서경에 있었던 그 고려 군대가 이제 뭐 성 밖으로 나가서 거란군을 습격했거나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신비하게 좀 포장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란군은 사실 서경도 함락 못해요. 그리고 그냥 또 개경으로 내려가요. 거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전략은 좀 도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란 군대가 전쟁 초반에 또 점령하지 못한 흥화진, 저기에는 이제 양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등 뒤에 적을 두고 계속 적진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었던 겁니다. 그럼 퇴로가 없잖아요, 퇴로가. 그렇습니다. 그럼 거란군이 왜 이렇게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전략을 필까? 왜? 왜 그러셨지? 그건 과거에 거란의 그 경험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였는데 거란이 앞서 발해를 멸망시킬 때 그때 수도로 바로 직진해서 2주 만에 점령하고 발해 왕의 이제 항복을 받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전략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수도로 가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현종이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일단 붙잡히면 끝이니까 도망가. 일단은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종은 이 난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죠.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영 씨 이때 현종이 무사히 뭐 도망갑니까? 이게 이제 현종의 피난 목적지가 전라남도 나주였어요. 나주. 개경에서 나주까지 내려간 건데 거기까지 간 거야? 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고생의 피난길이었거든요. 이게 왕이 내려가면은 이제 왕을 보호하고 포종해야 될 병사들과 신하들 있잖아요. 병사들은 다 탈영하고 신하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전주에 이르렀을 때 전주에 있던 호족이 현종한테 주상께서는 여기에 행차하지 마소서 이래서 그 전주에 갈 수 없었다고. 정말 지옥의 피난길을 겪어서 나주에 겨우 도착했다고 해요. 시원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경에서부터 파죽지세로 진격해온 거란군이 12일 만인 1월 1일에 개경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인 현종은 이미 떠난 뒤였죠. 그래서 이제 현종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와. 이제 그럴 상황인데 딱 이제 이때의 거란군 진영에서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회군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개경까지 점령해놓고 회군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까요? 개경까지 가는 길에 산적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많이 털려가지고 그럴 거면 산적이 나라를 지키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그 길목에서. 예. 이제 보급품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죠. 그렇지 산적한테 다 털렸다니까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날씨입니다. 날씨. 추웠나? 거란이 개경에 도착한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면 사실 곧 추위가 이제 물러날 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압록강이 녹습니다. 그러면 회군할 때 엄청 고생합니다. 질퍽질퍽.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란의 행군에 이 날씨가 풀리면 막대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역사서인 요사를 보면 거란의 출병은 9월을 넘지 않고 회군은 12월을 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력 9월이 되면 농경민족의 그 곡식을 약탈하기 아주 좋습니다. 수확 다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고려와의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음력 1월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개경을 딱 점령했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거란 진영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길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됐는데 그렇죠. 못 고려인들이 끝냈습니다. 항쟁을 너무 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돌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목민족의 좀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전에 자기들이 사는 그 거란의 고향 글로 이제 돌아가서 다음 해의 유목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말들도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또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풀 먹여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 밥 줘야 돼. 그게 말하자면 유목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결국 유목 민족의 한계와 흥화진에서 버티고 있는 양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란군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얄률 융서가 고민을 해요. 더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돌아가야 되나. 왜냐하면 쳐들어올 때 명분이 있었잖아요. 돌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지. 그냥 나 이제 그만할래. 황제가 돌아가요. 그럼 그만큼 모냥 빠지는 일 없거든요. 그쵸.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고려의 한 신하가 야율 융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현종은 수천 리 밖으로 피해서 따라잡을 수 없으니 거란이 군사를 되돌리면 현종이 거란에 직접 찾아가서 신하임을 인정하는 친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율 융서는 그 고려 사신의 말을 믿고 그래 고려 왕이 항복한다고 하니 그래 우리는 이제 회군하지 하면서 개경을 점령하고 나서 열흘 만에 퇴각합니다. 근데 이제 야율 융서가 곱게 돌아가진 않고 이거 해라고 명령을 하는데 뭐를 명령을 내렸을까요? 뭐 궁궐 하라고 방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라고요? 궁궐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립니다. 불바다. 불바다를 만든 거예요. 개경의 모든 거를 불태워버려라. 왜 그래? 흔적을 없애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진짜. 그래서 이 고려 당시 그 개경의 궁궐이나 여러 뭐 서적들 이런 것들도 다 불에 타면서 에휴, 진짜. 그 고려 초기의 역사서나 그런 각종 문헌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제일 최악인 이거 거지. 화풀이라고 하네. 그래서 지금 고려 초기 이 시대를 언급한 기록이 되게 짧아요. 되게 부실해요. 이때 기록 참조할 만한 기록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혁 씨, 그 양규 장군께서 회군하는 거란군을 상대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다고 들었거든요. 네, 흥화진에 이제 양규 장군이 있었잖아요. 흥화진에서 나와서 귀주에 또 김숙흥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저기서도 군사 조금 모아가지고 양규와 김숙흥 장군이 총 이끌고 있던 병력이 1,700명이었어요. 아휴, 얼마나. 안 되나. 1,700명으로 저기를 돌면서 거란군을 탈탈 털어요. 계속 공격하고. 근데 거란군을 사살한 것보다 중요한 의의가 포로들을 맞아. 우리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을 하는데 무려 3만여 명을 구출을 해냅니다. 1,700명. 근데 그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 마침 회군하는 이 야율 융서의 직속 부대와 만나는 거죠. 도저히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해서 1,700명으로 황제의 직속 부대를 공격을 하고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규 장군과 이제 김숙흥 장군 포함한 1,700명 전원 현장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양주가 다 왔네. 양규. 그렇죠. 이거 2차 전쟁은 진짜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란의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침략을 못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맞습니다. 되게 컸던 것 근데 같아요. 진짜 양규 장군 너무 훌륭한 분인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그리고 마침내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면서 야율 융서의 야욕으로 시작된 2차 고려 거란 전쟁도 끝이 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결국 양규가 지키는 흥화진을 꺾지 못한 것이 거란에게는 굉장히 큰 실책이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란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을 했지만 고려 국왕이 뭐 명목상 친조, 그러니까 거란으로 직접 오겠다. 그 약속을 받은 것 말고는 딱히 소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황제로서 위상을 드러내야 했던 야율 융서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래서 1011년 이제 음력 2월 23일이 되면 현종이 다시 돌아옵니다. 네. 네,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뭐다 불타고 쑥대밭이 어떡해. 돼 있는 이제 상황이니까 이제 수도를 재건하는 데 힘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야율융서가 현종에게 그때 약속한 거 지켜라. 거란으로 와서 신하임을 인정을 해라. 근데 이제 현종은 나 아프다. 병에 걸렸다는 핑계로 친조는 안 되겠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야율융서는 그러면 고려 왕이 약속을 했던 그 친조를 안 할 거면 강동 6주를 돌려줘라 우리한테. 줬던 거 다시 뺏으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현종의 입장에서는 친조 안 갑니다. 근데 강동 6주 그냥 반환한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야율융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고려도 배짱이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율융서 입장에서는 또 한 번 고려를 공격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율융서가 이번에는 강동 6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18년 12월 거란의 명장 소배압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고려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끝난 지 8년 만에 3차 고려 거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 소배압은요 1차전에 그 서희와 단판을 지은 소선영 있죠. 이 소선영의 친형으로서 이 군 용병술이나 이 정치력, 이 모든 문물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이 송나라 있잖아요. 송나라하고 전투를 했는데 이 송나라한테는 아주 이 공포의 대상일 정도로 아주 무서운 존재로 또 알려져 있었어요. 거란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3차 전쟁에 임하는 거란군의 대비도 철저했다고 봐야죠. 물론 2차 40만에 비해서 병력 수는 10만으로 줄었습니다만 3차 전쟁 때 소배압이 이끌고 온 부대는 소위 거란에서 피실군이라고 하는 이제 부대가 있는데 피실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정예 부대 10만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란의 명장인 소배압이 상대할 고려군의 지휘관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나오시나요? 최수정 배우님. 최수정 그렇죠. 배우님. 네. 바로 70대에 접어든 문신인 강감찬 장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70대셨다고요? 네. 강감찬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에 들어가시는 노래도 나 귀주대첩 강감찬 서이거란족 아닌가? 뭐 하여튼 멜로디가 그게 다예요. 말 비슷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노래로 있을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잘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 강감찬 장군은 원래 문과, 그러니까 무가 아니고 문과의 장원급제로 합격한 그런 인재이고요. 그리고 2차 고려 거란 전쟁 이후에 현종과 함께 이제 8년 동안 거란이 또 쳐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하고 꾸준히 대비를 해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고려 거란 전쟁을 앞두고 이 강감찬 장군은 원래 서경 지역을 다스리는 그 행정부의 수장인 서경유수라고 하는 그 직함에서부터 고려의 최전선인 이제 서북면을 총괄하는 사령관, 즉 서북면 행령도통사인 최고 군사령관이 됐다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압록강을 넘어선 거란군, 이번에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를 점령하려고 했을까요? 흥화진. 흥화진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흥화진입니다. 근데 이를 예상한 강감찬 장군은 이미 고려의 주력 부대를 이 흥화진에 집결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흥화진 동쪽에 삼교천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고려의 군사들을 매복시켜놔요. 그 다음에 적을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이제 파격적인 전술을 준비하는데 뭐죠? 소 가죽을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뚝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란군을 격파하는 거죠. 에? 굵은 밧줄로 이제 소 가죽을 막 이렇게 꿰요. 그래서 이제 뚝을 싸요. 강물을 막아두는 거죠. 아. 스몰. 이제 말하자면 댐 무너지듯이
그렇게 터트려가지고 이제 수몰을 시키려는 이제 그런 작전을 구사하려고 했는데 과연 이 강감찬 장군의 이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했겠죠. 그렇습니다. 거란군이 도착을 하죠.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강을 건너려고 하던 거란군이 갑자기 막 강물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당연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강감찬 장군의 기습 작전이죠.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해서 거란군을 격파를 하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근데 물에 이렇게 쓸려나가는 거란군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게 그럼 또 이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미 다 지나가고 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흥화진에 온 거란군이 주력 부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본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군대를 혼란시키려고 미끼를 투척한 셈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로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거란군에게 허를 찔린 그런 셈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거란군은 어디 있는 거예요? 3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소배합이 압록강을 건너왔을 때부터 목표는 개경입니다. 처음부터. 또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왕잡기. 그러니까 2차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로 속전속결로 고려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2차 전쟁 때하고는 다른 루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2차로 들어올 때는 여기 해안길이라고 적혀 있죠. 아무래도 해안길이다 보니 비교적 완만하니까 해안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전쟁 때 그렇게 당하고 나니 이번에는 위쪽 내륙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산지도 있고 사실 가기가 쉬운 곳은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려 군대가 이쪽 해안길의 병력을 많이 집중을 시키고 있었는데 소배합이 이제 그 허를 잘 찔러서 내륙길을 통해서 이제 고려의 주력군을 따돌린 셈이죠. 그리고 빠르게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개경에 도착하는지 이 속도전이 된 것이죠. 과연 누가 먼저 개경에 가까워졌을까요? 해안길이 빠를까, 내륙길이 빠를까? 그 거란 일단 너무 빠르잖아요. 말 타고 막 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19년 음력 1월 3일에 소배합이 개경 북쪽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신은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떡해, 다 왔어. 그러니까 정말 빨리 달려가면 거란군 정도면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였던 겁니다. 와, 빠르다 빨라. 그럼 이제 개경 사람들도 또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궁궐 안으로 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성을 지킬 그런 이제 전투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싸울 사람이 있어요, 고려에? 그쪽에? 우선 개경 궁궐 안에는 현종이 있죠. 이번엔 도망 안 갑니다. 이번에는 왕의 지휘 하에 거란군으로부터 개경을 지켜내야 고려 왕으로서의 권위도 바로 세우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종이 거란군에 맞서서 개경을 지켜야 되는데 또 뭔가의 작전이 필요할 텐데 어떤 작전이었을까요? 작전. 뭐지?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청야전술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는데 청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들판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뭐 식량, 백성, 집들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우물에는 심지어 독을 풀었다고 하니까 물도 못 마시게 말 그대로 개경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적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근데 뭐 적도 이용 못하지만 고려군도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뭐 이거 너무 어려워지지 않아요? 고려군도 좀 무모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청야 전술은 정말 급박한 정말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에 시행하는 전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전쟁에 임하는 고려 사람들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야 돼. 고려의 청야 전술은 거란의 기병 중에 타초곡기에게 특히 치명적이었는데요. 과연 타초곡기는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기병이었을까요?
타초기 저는 이걸 정답. 저는 아는 거라서. 네, 이용 씨. 뭔가 타초곡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어떤 그런 기병은 아니었을까요? 아, 그 곡이 이제 노래. 근데 전쟁에서 이렇게 막 노래로 이렇게 사기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용 씨 안타깝습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청야전술이 그런 뭐 곡식 같은 거 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약탈 전문 군대였던 거예요.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100점. 기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타초곡을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약탈 전문 기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보급품을 뭐 따로 챙겨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그냥 필요한 대로 약탈해서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현종은 개경 부근에 도착한 거란군이 보급품이 없으면 당연히 퇴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청야전술로 인해서 개경 뭐 이 인근에서는 뭐 쌀 한 톨도 구할 수가 없고, 게다가 현종이 도망도 안 가고 지금 개경에서 항전은 계속 해 나가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강감찬 장군의 부대는 어쨌든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소배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튀어야죠 빨리. 튀어야 된다. 네. 네, 결국은 소배합이 뭐 식량도 식량이지만 포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회군을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감찬 장군이 도망가니까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죠. 이 거란 군대를 이제 추격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귀주로 가도록 일부러 좀 유도를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열어줬어 길을. 그래서 고려의 모든 병력을 이제 저 귀주라고 하는 곳으로 총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019년 음력 2월 1일 이제 한국 역사에서 3대 대첩이라고 손꼽히는 이제 귀주 대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 들어봤죠. 드디어 나오나요? 너무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거란의 장수 소배합과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양측의 군사가 합치면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군대가 맞부딪히니까 당연히 엄청난 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은 강감찬 장군이 귀주 성에서 농성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귀주 벌판 한가운데서 그냥 거란군을 상대하는 그런 전술을 선택을 한 겁니다. 교수님, 아니 근데 벌판에서 싸우면 거란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왜 강감찬 장군은 왜 굳이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 거죠? 고려도 지금 연이은 지금 침략을 받고 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근데 만약 거란을 또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냥 이대로 물러가게 하면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고 자칫하면 고려가 망한다 이렇게 되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와. 그래서 이제 강감찬 장군이 성을 나와서 이 단 한 번의 승부에 운명을 걸기로 했던 거죠. 교수님 이제 진짜 거란이고 뭐 고려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때 거란은 고려에게 어떻게 맞서 싸웠나요? 이 두 진영이 맞붙게 되면 서로 이제 막 화살을 쏘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전투를 할 때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거란이 바람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바람 타고 더 잘 나가요. 근데 반대편인 고려는 화살을 쏘면 바람이 오히려 맞부딪히는 상태가 되니까 화살이 잘 못 날아가는 거죠. 그러겠지. 와 이거 어떻게 먹어? 근데 바로 그때의 바람의 방향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뀝니다. 오히려 이제 고려 쪽에서 화살을 더 잘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날씨가 도와줬네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총 공격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저 김종현이 이끄는 정예 군대 1만 명이 이제 나타나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거란군을 밀어붙이고 결국은 거란군을 이제 둘러싸버리게 되죠. 이야.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방에서 좀 포위돼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정예 부대였다던 거란군도 전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앞뒤 안 보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야. 그래서 거란군들이 도망가려면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갑옷 투구 다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서 심지어 무기하고 갑옷들 다 버려놓고 가니까 그것 때문에 길이 막혔대요. 그래서 소배합이 10만 군대의 거란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왔는데 귀주대첩 이후에 살아서 돌아간 거란 군대는 한 수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 야율융서가 고려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돼서 관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실제로 다시는 고려 땅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와. 쳐다도. 네, 그 정도의 트라우마가. 그리고 거란군이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패배한 적은 사실 거란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와. 그래서 이렇게 26년 동안 이어진 세 차례에 걸친 고려 거란 전쟁은 결국 이 귀주대첩에서 고려가 승리하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차례의 이 고려 거란 전쟁을 결국 실패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란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이제? 네, 흔들릴 것 같아요. 피해도 많이 컸을 거고. 그렇습니다. 야율융서가 죽고 난 다음에는 광족들이 내분에 휩싸이고 권력을 손에 쥐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에만 계속 힘을 쏟다 보니 각지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렇게 거란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거란에게 좀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 여진족이 결국은 이제 금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송나라와 손을 잡고 1125년에 거란을 결국 멸망시킵니다. 홍타이지는 기존의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 명칭을 만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인 1636년 4월 11일 국호마저 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황제국을 선포한 겁니다. 영호 씨, 근데 네. 나라 이름을 왜 청이라고 붙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 명나라라는 뜻이 밝을 명자를 쓰고 있는데 저게 태양을 뜻한대요. 근데 태양은 뜨겁잖아요. 불이 나면 뭘로 끄죠? 물로. 물로. 예. 그래서 물을 뜻하는 풀을 청. 예. 그래서 빛을 물로 끄겠다. 청나라라는 이름을 불을 썼다고 제압하겠다. 합니다. 네, 불을 제압하겠다. 진짜 의미 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청나라 이게 황제국을 또 선포를 했으니까 그럼 홍타이지가 황제가 바로 되는 건가요? 그러겠지 뭐. 네, 일단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널리 알려야 되니까 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즉위식은 홍타이지가 만주족의 한이자 몽골족을 통일한 칸을 넘어서 한족을 지배하는 중국 대륙의 황제로 올라서는 이 삼중의 지위를 한꺼번에 얻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만주족 신하들은 물론이군요. 자신이 정복했던 몽골족의 주요 인사들까지 또 투항한 한족 장군들까지 모두 모았죠. 마침내 홍타이지가 즉위식에서 하늘에 대고 황제가 되겠다는 제문을 읽자 자,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뭘 했을까요? 예를 올리면서 황제로 맞이하는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절하는 거죠. 근데 그냥 절이 아니겠죠. 3개의 구들의 맞습니다. 네. 삼배구고두레라고 부르는데요.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당시 여진족에서 신하가 되겠다, 복속하겠다라고 한 뜻을 담은 외적인 의례,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때 그간 경쟁해왔던 홍타이지의 형들도 앞으로는 홍타이지한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늘에 맹세하게 되죠. 하지만 즉위식에서 황제의 입지를 다지는 데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자,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을 만한 황제에 걸맞는 업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홍타이지가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조선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왜 이런 생각을 여기서 했을까요? 저 즉위식에 조선
그게 누가 안 왔네요. 아, 아니요. 오긴 옵니다. 2사람이 왔어요. 너무 적게 왔나? 20명 왔어야 되는데 2명이 왔나? 자, 정묘호란 때는 조선과 무슨 관계를 지금 맺었죠? 형제. 형제 관계를 맺었잖아요. 형제는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킨 신하로 삼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을 정복한다면 자신의 황제로서 위험을 오히려 이제 만방에 떨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는 있었겠죠. 또 조선을 신하로 삼으면 조선이 이제 더 이상 명과 협력해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도 없앨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명과 전쟁할 때 각종 전쟁 물자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조선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 전쟁을 위한 꼬투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야망에 불을 지펴준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홍타이지 황제 즉위식에서 모두가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굽히고 바닥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조선의 사신들만이 몸을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309고들의 예를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군중 심리가 있어서 다 하면은 막 뭐야 어떻게 이게 모르게 할 수도 먼저 있는데 할것 같은데. 그 꿋꿋이 그렇게 와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네, 사실 지금의 시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에 사신 2명은 애초에 원래 즉위식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청나라의 사신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위해서 가서 수도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홍타이지가 이들을 강제로 황제 즉위식에 참석을 시킨 거예요. 오해가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309고두례를 하라고 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조선이 지금 청과 무슨 관계예요? 형제. 형제 관계잖아요. 형제 맹약을 맺었지. 형님인데 신하가 되겠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냥 꼿꼿하게 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홍타이제 신하들이 이 당시에 정말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러즘에도 불구하고 몸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절대로 숙일 수 없다. 허리를 숙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해요. 아유, 이거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한들 또 꼬투리를 잡아서 또 조선을 치려고 했을 것 같아.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설은 그때 조선이 만약 그 신하가 거기서 절을 했으면 그 사람은 조선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그것도 그렇네. 아, 처형당했겠죠, 조선에서. 자, 게다가 이미 홍타이지는 조선을 침략할 또 다른 명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조선의 왕 인조가 조선의 관리들한테 돌린 문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서가 하필이면 그 전에 왔던 청나라 장수인 누구냐면 용골대. 바로 당신에게 빼앗겨서 네. 오. 문서로 트집이 잡힌 거예요. 자, 제가 대체 훔쳤군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 문서가 뭐라고 썼는데? 규현 씨가 한번 그 용골대에게 빼앗긴 문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묘호란 때는 부득이 임시로 화친을 허락했다. 하지만 오랑캐의 욕구는 날로 커져 공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에 힘의 강약과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정의로 결단을 내렸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니 용감한 사람은 종군을 자원하여 난국을 헤쳐나가자. 들어보니까 홍타이지가 뭘 트집 잡았는지 우리 영호 씨는 좀 느낌이 오시죠? 이거 보니까 바로 만주어가 튀어나오네요. 뭐라고 튀어나왔어요? 이거 와부 이거 죽여 이럴 때 과부? 와부 이건 조선이 후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문서라는 의미에서 싸우겠다는 거죠. 절화교서, 화의를 끊는다라고 하는 교서라고 알려져 근데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뭐 엄청 그쵸. 달라고 했을 것 세패를 같아요. 엄청 뜯어갔으니까. 자, 청나라는 이 문서를 내세워서 조선이 먼저 형제 맹약을 깼다라고 하면서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거예요. 즉, 전쟁이 모두 조선과 인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탓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드라마 연인에서는 대체 병자호란이 누구 탓인가 마침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한켠에선 전하께서 오랑캐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 침략을 당했다 욕하고, 다른 쪽에선 오랑캐의 비위를 맞추느라 허리를 굽혔다 손가락질한다. 대관절, 어찌해야 저들이 전하를 능멸하는 것을 그만두겠는가? 어찌해야? 그런데 저 아께서는 왜 이리 화가 나신 것이옵니까? 혹 저야말로 적을 막아내지 못한 전하를 무능하다 여기시옵니까? 닥쳐!
아니옵니다, 저하. 저들은 명과의 결전이 다가올수록 후방의 조선을 견제하고 조선의 식량과 병사를 얻길 원했으니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조선을 침략했을 것이옵니다. 조선의 임금과 조정이 무능하고 나약해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들은 그저 전쟁의 책임을 조선에 떠넘기려는 저들의 술책일 뿐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최근의 연구 성과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의 왕과 우리가 준비를 너무 잘 못해서 전쟁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청의 홍타이지가 갖고 있는 폭력성, 제국성, 침략성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려주는 약간 이제 그런 격이 됐던 거죠. 자, 이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걸고 조선 정복에 나선 홍타이지는 조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결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바로 황제인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발발한 게 바로 17세기 조선을 뒤흔든 병자호란인 거죠. 홍타이지는 1636년 12월 2일 군대를 이끌고 수도 심양을 출발해서 조선을 향하게 됩니다. 자,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나선 전쟁인 만큼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었고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바로 직도, 한양까지 곧장 내달리는 거였죠. 자, 지난번에 경험을 한번 되살려보고 왜 정무호란 때 그렇게 잘 안 됐지? 조선의 왕이 어디로 갔죠? 강화도. 강화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를 홍타이지 생각한 겁니다. 명나라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조선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무조건 피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홍타이지가 선택한 게 인조를 한양의 궁에 가두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한양을 기습 타격하는 거였어요. 이를 위해서 그는 대군을 이끌고 수도 심양을 출발하면서 300명의 최정예 부대를 기병으로 선발대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00명의 청나라 기병들이 조선 땅을 넘을 때 조선에서는 누구도 이들을 경계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00명의 기병이면 엄청 시끄러울 텐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힌트. 말을 타고 이동하잖아요. 근데 군인인 걸 안 들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말인 척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방법도 이제 같이 이렇게. 정답. 혜성 씨. 누르하치가 교역에 능했다고 했잖아요. 상인들로 위장을 했어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네. 맞아, 이거 드라마에서 살짝 본 것 같아요. 말인 척을 했어야 되는데. 홍타지의 이 최정예 기병들이 쉽게 조선의 땅에 들어와서 진입할 수 있었던 거는 청나라 상인으로 위장했기 때문이에요. 시 부다산이 양설로 취마리 보드를 아쿠 폭시모 너는 뭐 저우연 왕 보통 뭐 독시. 당시 조선에서는 정묘호란 이후로 수백 명의 대규모의 후금 사신단이나 상인들이 조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그 상인으로 위장한 청해 병사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홍타이지의 기병대가 조선의 국경을 수월하게 딱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17세기에 전 세계를 뒤엎었던 재앙, 소빙하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빙하기? 예.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17세기 소빙하기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 남아 있거든요. 한번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55년 음력 3월 3일 봄, 강원도 강릉 양양 삼척에서 바닷물이 사흘 동안 얼었다.
바닷물이 얼었다고? 1655년 음력 5월 3일 봄 제주에 큰 눈이 내려 말 900여 필이 얼어 죽었다. 자, 음력 5월 5월에 눈이 거의 내렸다고? 여름이잖아요. 6월 거의 다 됐어. 6월, 7월 됐을 텐데 와, 눈이 네. 내리면 900마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위험했던 순간이었네요. 그때가. 이게 그리고 실제 조선왕조실록이 정말 훌륭한 자료라는 게 이런 상황들이 매년 기록이 잘 남아 있잖아요. 500년 동안. 그래서 기후 변화 연구하는 데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지금도 이용되고 있어요. 자, 봄에 동해 바다가 막 얼어붙는 일이 생기고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에나 얼던 압록강이 거의 매년 그냥 얼어버렸고 이를 발판으로 기병대가 조선의 국경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얼음 밟고 왔다고요? 맞습니다. 대박. 그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영국에 있는 템즈강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운하도 얼어붙어서 심지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협도 다 얼어붙어가지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뭐 무역을 했다 뭐 그 정도로 얼음길로? 네 얼음길로 무역했다 대박이다. 이 정도로 이제 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추웠구나.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청나라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양은 쉽게 내줄 수 없잖아요. 뭐 대책이 있었겠죠, 조선도? 자, 당시 인조가 청나라의 침략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조선군과 장수들을 가지고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조선군은 평지에 강한 기병대에 맞서기 위해서 험준한 산성에 들어가는 방어 전략을 선택했던 거죠. 과연 빠른 속도로 한양까지 내달리는 게 목표인 기병대에 이런 조선군의 전략이 통했을까요?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나름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조선 입장에서의 대비였을 뿐이었던 거죠. 조선군이 도로와 멀리 떨어진 산성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양까지 향하는 도로를 내달릴 수 있는 청나라 기병대에게 길을 터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그 적을 너무 몰라. 자, 그렇다면 300명의 기병대가 별다른 제지도 없이 달렸을 때 과연 며칠 만에 한양에 닿게 되었을까요? 일주일? 자, 압록강에서 한양까지는 1200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 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와. 자, 인조가 있는 한양에 닿은 게 12월 14일. 그러니까 불과 6일 만에 한양에 도착했던 거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렸네. 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조선의 조정은 지금 청나라 선발대가 한양 가까이 왔다는 거를 언제 알았을까요? 근데 뭐 이렇게 봉화 뭐 그 수신 체계가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불을 피워서 막 이렇게 적들이 온다라거나 이렇게 뭐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더 예. 빨리 알았을 것 네. 같기도 한데. 근데 아쉽게도 선발대가 국경을 넘은 지 5일 뒤인 13일에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갑자기 13일에 청나라군이 한양 가까이 왔다는 보고를 받은 조정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부랴부랴 복림대금을 포함한 왕실 식구들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어디로 보냈을까요? 강화도로 보내게 됩니다. 또 똑같이 한 거네요, 정묘랑 때랑. 이어서 인조와 소현세자도 숭례문까지 가는데 그때 청나라의 선발대가 홍제원, 지금의 서대문구 홍제동 인근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급보를 듣게 되죠. 금방 잡히겠는데요? 한양 서쪽의 홍제원에서 인조가 있는 숭례문까지는 직선거리로 보면 약 4km도 안 됩니다. 즉 말을 달리면 코 닿을 거리였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한양의 백성들이 피난 행렬이 막 뒤엉키게 되니까 인조를 호위했던 군사들도 엄청나게 당황했었던 겁니다. 이때 인조는 청나라군과 정반대 방향을 틀어서 도착한 곳 바로 20km 떨어져 있는 어디일까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자, 이로써 홍타이지는 계획대로 인조가 어디로 가는 걸 막았을까요? 강화도로 가는 건 막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청해 선발대가 도착한 지 2주 후부터 홍타이지가 직접 이끄는 본진 부대와 주요 부대가 남한산성으로 도착해서 진을 치게 되는 거였습니다. 영우 씨, 그러면 홍타이지가 이거 혹시 조선의 전략을 미리 알고 다 기획한 건가요? 예,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청나라 사신들하고 상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조선이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라마에서 했던 대사인데 만주어로 한번 해볼게요. 어전 좌우야니왕 아프가니 짱겐틀러 호튼버 특시로 강화튼드 포바 저 쿠버신담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하 조선의 왕이 강화도에 먹을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사인데 용골대가 이렇게 칸에게 보고 홍타이지에게 보고했을 때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다른 데서도 한번 그걸 해도 못 알아들 것 같은데. NG가 나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 배우도 몰라요. 상대 배우도. 밑에 자막만 제대로 써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홍타이지가 이끄는 청나라 대군은 제대로 된 전투도 몇 차례 치르지 않고요. 고스란히 인조가 있는 남한산성 인근에 직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에 돌입하게 됩니다. 바로 수만 명의 병사들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빙빙 둘러서 물샐 틈 없이 포위하는 거예요. 자, 이때 남한산성에는 적게 보면 약 12,000, 많게는 18,000명의 군사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로는 전쟁에 단련된 지금 이 청나라의 8기 군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제 인조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반면 홍타이지는 아주 느긋했죠. 왜냐하면 가친산성에서 남아있는 식량이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걸 갖다가 항복을 하는 것을 기다리면 됐기 때문이에요.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12월 20일에 저장된 식량을 아꼈으면 약 70일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타이지의 기록을 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게 알릴 소식이 있으면 2월 20일쯤 연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네. 홍타이지는 최소 2월 하순까지는 조선에 머물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홍타이지는 2달 이상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의에 조선인들이 완전히 굶주려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알린서 9일 호톤 휘탄이 4분배 차오얀 호탄 수습 호톤 버투였지 지수입을 준비 파이샤 와차치 알고나 조합부 복시 호톤이 의턴 죽은 북한비 이놈 홍타이지의 요구사항은 확고했어요. 뭐였을까요? 군신 관계로 바꾸자.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인조가 성에서 직접 나와서 자신의 앞에서 신하의 예를 갖춰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백성들이 남한산성에 같이 왕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드라마 대사로도 나오는 근왕병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벌한 실전 경험을 거친 청나라 전사들과 싸웠을 경우에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충청, 강원, 경기 등 곳곳에서 모인 의병들은 있었지만 남한산성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가지도 못한 채 대부분 청나라 군대에 막혀서 도륙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홍타이지는 여유를 두고 인조와 여러 차례 국서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최용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짐이 대군을 이끌고 너의 팔도를 무찌르려고 하는데 네가 부모처럼 섬기는 명나라가 장차 어떻게 너희를 구해주는지 보고 싶구나. 네가 스스로 무고한 백성을 물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니 억주의 많은 사람들이 어찌 너를 탓하지 않으랴. 와, 역시 배우는 다르네요. 감정이 다르네요. 청나라의 대군이 자리 잡으면서 조선 백성들은 참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진영에는 포로로 잡힌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이때 자 청나라 진영 인근에는 이것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과연 뭐였을까요? 시체? 누구의? 남자. 남편. 아니요. 그러면 애기? 애기들의 시체입니다. 젊은 여성만 원했던 청나라 병사들은 이들에게 딸린 아이들을 죽인 후에 청나라 진영 근처에 시체를 유기했던 거예요. 아이고. 이처럼 청나라 진영에 있는 조선 백성들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했는데요. 당시 기록인 병자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선인들이 무언가를 호소하려 하면 청군이 철퇴로 때려 참혹한 정상을 참아 볼 수가 없다. 어떤 이는 벌써 살해당했고 어떤 이는 화살을 맞았는데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어떤 이는 전하를 쫓아오다 적에게 잡혀갔고 모두 비참한 장면들 뿐이었다. 비참한 참혹하네요. 흑살이네요, 그냥. 네. 허윤 씨, 근데 이때 조선의 편의 명나라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사실 그때 명나라는 조선을 돕고 싶어도 도울 여력이 안 됐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냐면 사실 병자호란을 일으키기 5개월 전에 미리 명을 공격을 해서 대대적인 약탈전을 벌이게 된 거죠. 명나라는 피해를 수습하느라 쉽사리 지원군을 보내기 어려웠던 거죠. 머리 좋네. 자, 그런데 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지 약 한 달째가 지난 1월 17일 날 한없이 느긋할 것만 같았던 홍타이지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빨리 항복해라.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에 포탄, 즉 홍위포를 막 쏘면서 재촉합니다. 왜 그러지? 자,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타이지가 항복을 재촉한 이유는 이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여겨졌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힌트를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정답. 일단 홍타이지는 성 밖에서 지금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야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텐트를 친 건 뭘 하건. 쯔쯔가무 씨? 쯔쯔가무시. 지현 씨, 오답입니다. 진짜 무섭다. 아, 정답. 네, 규현 씨. 그 청나라가 막 약탈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성병? 너는 항상 그것만 뭐 약탈했는데 성병이 왜 걸려? 정답. 네, 혜성 씨. 혹시 마마라고 불렸던 그거 아닌가요? 마마 호환? 마마? 옛날 어린아이들은 그쵸. 호환 마마를 잘 호환 무서워했으나 마마. 천연두? 혜성 씨, 정답입니다. 오. 정답은 바로 당시 조선에 창궐했던 천연두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수두 같은 건가? 와우! 뭐야? 와우! 예, 이게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피부 사진. 너무 심하다 이거는. 천연두에 걸리면 처음에는 고열, 두통, 요통 등이 나타나다가 며칠 뒤에 반점과 발진이 온통 피부를 뒤덮게 되죠. 아니 저기 천연두는 치사율이 자그마치 30%에 달했어요. 심한 건 거죠? 예, 좀 아주 심한 겁니다. 걸린 사람 10명 중 3명이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천연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질병으로 불리죠. 바로 그 무서운 천연두가 지금 어디에서 생겼냐면 청나라에 있는 군대에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럼 좀만 더 버텼으면. 예. 청나라 군대도 위험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홍타이지는 천연두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영우 씨, 이 네. 청나라에 이 엄청난 약점이 어떻게 보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이 천연두. 그럼 조선에서는 이걸 몰랐어, 이 사실을? 예, 몰랐어요. 이 드라마에선 조선이 천연두가 발병한 사실을 알고 이를 협상에 유리하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걸로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극적인 어떤 재미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요. 몰랐구나. 교사님, 그럼 홍타이지가 항복을 이렇게 재촉을 막 하고 있는데 네. 인조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이틀 뒤에 조선의 왕 인조는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내리지. 청황제의 명을 받들겠다라고 하면서 좀만 기다리지.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가 되겠다는 사실상의 항복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럼 홍타이지는 여기에 만족했을까요? 그럼 또 뭘 바래요? 제대로 보여줘. 네.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반드시 조선의 왕이 방 바깥으로 나와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직접 무릎을 꿇고 항복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절대 이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웠겠죠. 만약 왕이 성 밖으로 나갔다가 홍타이지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자 다급해진 홍타이지는 도르곤을 파견해서 강화도에서 왕실 가족들과 복림대군까지 잡아오기에 이르죠. 하지만 결국 왕실 가족들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인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웠죠.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즉 왕이 직접 성문 밖으로 나가서 항복의 의식을 치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1월 30일 인조는 원래는 왕의 복장인 골룡포를 입고 나가야 되는데 신하의 입장, 하급 관리가 입는 남색 옷을 입고 남한산성에 나서서 삼전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홍타이지를 향해서 항복 의례를 치르게 됩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왕이 조선을 침략한 이들에게 무릎을 꿇은 역사는 이때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다라고 부르곤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의례에는 만주인, 몽골인 그리고 한족 출신의 장군들이 다 함께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홍타이지가 온전하게 이제 드디어 청나라 황제로서의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조선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이제 명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시대가 됐다? 청의 시대. 청나라의 시대가 왔다는 걸 널리 알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홍타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됐는데 이를 정축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최용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조선 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청에 인질로 보내야 한다. 청군이 잡아가는 포로 중에 도망하는 자를 다시 잡아 청으로 보내야 한다. 향후 성곽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아야 한다. 청에 세패를 제공해야 하고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원군을 파견해야 한다. 네, 어떻습니까? 다 내달라는 얘기네요. 네. 자, 조선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 굴욕적인 내용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홍타이지는 인조와 조선 조정이 이 조건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건으로 왕의 큰아들인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인질로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잡아두는 조항도 넣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청에 간 사람들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뿐만은 아니었어요. 그간 잡아들인 엄청난 수의 누구를 또 데려갔을까요? 포로. 조선의 백성들을 청나라 군대가 철수할 때 포로로 끌어갔던 거죠. 자,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역사에서는 피로인이라고 합니다. 마님도 청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친 적이 있지요. 배소토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난 포로가 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장 나를 내려라. 당장!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기록에는 청나라 수도 인구 60만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의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당시 청나라에서는 조선인 포로가 막 밀려들자 자, 이것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섰을까요? 피란님 마을? 피난민 마을? 수용소 아니야, 수용소. 장사? 장사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노예예요? 청나라에선 조선인 포로를 노예로 취급하고 이걸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이때 여성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바로 청나라 장수들이 이들을 자기의 첩으로 삼았는데 청나라에 있던 부인들이 조선인 여성들을 오히려 학대를 했던 거예요.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든가 온갖 고문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청나라. 하지만 견디다 못해 청나라에서 겨우 탈출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조선으로 다시 이들이 돌아왔어요. 청나라 그러면 다시 조선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청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가 잘리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던 거죠. 특히 이 여성들은 더더욱 환영받지를 못했는데 왜냐? 바로 몸이 더럽혀졌다라고 멸시당하면서 조선으로 돌아와도 다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아주 정말 이중의 고통이에요.
사실은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걸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들은 이미 오랑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여성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밀어쳤던 거죠.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때. 이렇게 병자호란은 2달간의 아주 짧은 전쟁이었지만 백성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1643년 청나라에도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홍타이지가 죽었어요. 맞습니다. 우와. 그토록 강력했던 황제 홍타이지가 불과 51세의 한창인 나이에 돌연 사망하게 됩니다.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건강 악화로 인한 병사로 추정이 돼요. 홍타이지가 죽은 후 그의 아들이 겨우 6살의 나이에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청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황제에 올랐던 순치제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이거 안 돼. 그러면 누가 다시 힘을 발휘한 섭정을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도르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남았잖아요. 네. 자, 도르곤은 홍타이지의 뜻을 이어서 명나라 정복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홍타이지가 죽은 바로 다음 해인 1644년 도르곤이 명나라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네. 조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조선 아니죠. 몽골. 아까 지도에서 봤습니다. 뭐였죠? 농민 반란군? 맞습니다. 바로 명나라에서 농민 반란군이 크게 일어나면서 명예 황제가 있는 베이징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 황제 숭정제 마지막 황제거든요. 절망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자결? 자살? 맞습니다. 자결. 황제 숭정제는 절망 속에서 자금성 북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신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목을 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베이징에 가게 되면 이 나무에서 숭정제가 달아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주족은 후금의 건국부터 청나라까지 약 30년 만에 중국 대륙의 새로운 지배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청나라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다스리는 동아시아의 최대 최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